국민 라디오 세상 억울한 이들과의 구중연대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즌2.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예,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즌1 방송을 마치고 시즌2, 예,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즌2를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즌1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고 또 많은 격려가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다시 시즌2 방송을 할 수 있게 된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즌1에서 했던 방식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은 제가 다른 분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방식이었다면 시즌2 방송에서는 예, 가감 없이 예, 그 당사자인 분을 모시고 직접 예, 궁금한 것도 좀 여쭙고 또 꼭 직접 호소하고 싶은 이야기,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직접 전해드리는 그런 방송으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그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러한 방송 첫 시간으로 어느 분을 모실까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그 고심 끝에 제가 선택한 분은 바로 31년째 아들의 진상규명,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한결같이 싸워오신 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대체 국방부의 거짓말은 어디까지인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면서 공감해 주는 사건입니다. 바로 84년도 4월 2일 날 발생했던 고 허원근 일병 사건, 그 아버지이신 허영춘 아버님은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 아버님에게 직접 듣는 아들 허원근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아버님은 지난 31년 동안 왜 싸워왔고 또 싸우는 과정에서 어떤 점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으신지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세세하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앞으로 31년 싸워오셨는데요. 앞으로 이후에 어떤 희망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부분들 또 함께 해주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자리를 통해서 아버님에게 진지하게 사건, 허원근 일병 사건만이 아니라 사람 허원근에 대해서, 저한테는 이제 8살 위가 되겠어요. 62년생이시더라고요. 허원근 일병 이 형이. 이 허원근 형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즌2. 1984년 강원도 화천 군부대, 세 발의 총상을 입은 허원근 일병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한 발은 머리에, 다른 두 발은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당시 육군은 자살로 결론을 냈지만 20년 가까이 지나 사건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2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허일병이 타살됐고 군 측에 조직적인 은폐까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검시관 제도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자살로 나올 수밖에 없다. 검시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건 당시 부실 수사를 했던 군 당국의 책임은 인정해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허일병의 죽음을 둘러싼 공방은 발생 31년 만에 형식상 일단락됐지만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영원한 의문사로 남게 됐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 국민TV 라디오 스튜디오에
예, 찾아오시느냐고 굉장히 먼 길을 달려오셨습니다. 허원근 일병 아버님이신 허영춘 아버님, 예,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아버님, 네. 굉장히 먼 곳에서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진도서 왔습니다. 예. 어저께 또 내려가셨잖아요. 네. 서울에 계시다가 또 내려가셨는데. 예, 농사 짓고 그러니까 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내려가셨는데 내려가시자마자 제가 또 바로 전화를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나 지금 막 서울에서 진도 왔는데 그래서 아버님 저희 금요일 날 3시에 국민TV에서 인터뷰하기로 했는데 세상에 그냥 내려가 버리시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주소가 있어놔서 안 갈 수 없고 그 주소는 그렇죠. 기회가 딱 떨어져 버리면 엉뚱하게 끝나기 때문에 예. 지금 농사는 많이 지으세요? 옛날하고 거의 같아요. 그냥 똑같습니다. 그러세요? 예. 아니 서울에도 굉장히 많이 오고 가고 하시는데 농사를 우리 집안에서는 우리 마누라가 혼자 하고 있죠. 어머니께서 바로 옆에가 또 처남이 있어서 도와주고 네. 그래서 하고 지금 배추 농사 벼농사도 좀 지으시고 예, 그러시나요? 벼농사. 와 진도에서 네. 그럼 먹고 살라니까 할 수 없죠. 예. 굉장히 많은 일을 이 하나 일을 하는 것도 대단한데 그것도 생계까지 하시고 하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저희가 뵙자고 했던 게 사실은 아버님하고 저하고 처음 만난 거 예. 아까 전에 이제 여쭤보니까 천주교 인권위원회에 있을 때 보지 않았냐 아버님 그러셨죠. 그때 기억이 나서요. 네. 내가 저 고상만이라는 사람이 그때 김문중이 사건 때 판문점 김문중이. 예. 네. 국방부 그 회의실에서 예. 국방부에서 법의학자들 모여놓고 예. 합의할 때 99년도 1월 14일 날 네. 전쟁기념관 네. 대회의실에서 예. 그때 예. 복도에서 맞아요. 오창익이랑 네. 오창익이랑 씨하고 둘이 인권연대. 막 바닥에서 궁구를 때 참 대단한 놈이다 했는데 그때 네. 그거 잘 모르시는 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98년도에 이제 판문점에서 사망한 김은중이가 있었고 그 김은중이 사건이 그 이제 의문사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자살로 처리됐는데 미국의 법의학자인 노효수 박사가 한국에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결국은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을 통해서 처음으로 사인 여부를 조사하는 게 있었죠. 근데 그때 대토론회가 열렸어요. 국방부 주관으로 법의학자들 모여놓고 법의학자들 8명하고 그리고 경찰청에 감식하는 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초유의 토론회를 한 거죠. 네, 그렇죠. 그게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는데 왜 그게 초유의 토론회냐면 그 거수로 자타살 여부를 결론 내리는 말도 안 되는 토론회가 열린 건데 그런데 더군다나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미국에서 온 노효수 박사 한 명만 기존에 타살을 주장했고 이미 자살을 주장한 사람들 8명 즉 자살 8 타살 1명으로 모아놓고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 다 한 다음에 거수로 자살 손 드세요 타살 손 드세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다 나온 결론인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항의하고 따졌더니 당시에 특조단장이 지시해서 저것들 다 끌어내 그래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팔다리를 군인들에게 들려갖고 복도로 내던졌던 사건. 네. 그때 그거 보셨군요, 아버님도. 그때 내가 그 천주교 인권위원장이시는 그 김영태. 김영태 변호사. 그 김 의원님이 나를 불러서. 거기를 초청해서. 꼭 가서 보십시오 해서. 그러셨구나. 내가 그 김영태 대리로 내가 그걸 나선 거예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김영태는 나를 왜 불렀냐면은 법의학에 대해서 아는 소리를 내가 그전에 했거든요. 예. 맞아요. 했는데 많이 하셨죠. 법의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가면 뭐 들을 것이 있을 겁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날 가서 들은 것이 뭐냐면은 이 두 정부의 혈종. 근데 사람들이 두 정부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렇죠. 모르는데 머리 한 가운데 머리 한 복판에 가운데를 이제 구정부라고 그러죠. 그 혈종이라는 건 톡 붉어지는 거예요. 피가 뭉쳐서 붉어지는 거.
이것은 그러니까 앞머리를 강한 힘으로 뭔가를 쳤을 때 여기에 이제 멍이 들면서 피가 이제 모이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그때 그 문국진이랑 황적준이가 둘이 내 중에 법의학자 들어오면서 두 명이죠. 두 명이 들어오면서 예. 그때 당시 부검을 했던 의사 그한테 젊은이한테 예, 예. 왜 그 이상한이라는 사람이요. 네, 왜 두정부의 혈종은 있었다는 말을 안 했냐. 예. 그러고 추궁을 해서 저건 자살 아니라고 발표를 하겠구나. 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마저도 자살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런 나쁜 놈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맞아요. 그런 말씀 하셨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아버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판문점 김은중이가 자신에게 지급된 권총으로 우측 관자놀이에다가 방아쇠를 당겨서 사망했는데 그렇게 해서 총을 쏴서 자살을 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앞머리 부위에 그 두정부 혈종 즉 뭔가에 맞아서 상근 상처가 날 수 있느냐. 그래서 단순히 자살했다면 방아쇠를 당겨서 총을 쏴서 그냥 죽으면 끝인데 그 전에 누군가로부터 외부 가격이 있었다. 따라서 그 부분이 두정부 혈종이 있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버님은 이제 그날 99년도 1월 14일 국방부 법의학자 토론회 때 판문점 김은중이를 법의학자들이 이것이 타살이라고 결론 낼 거라고 그렇죠. 기대했다. 그런데 기대했죠. 자살이라 하더라. 자살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실망하셨다 이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아버님이 하여간 정말로 단순히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정말 이걸 밝히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 법의학 책을 가장 많이 읽은 분 중에 또 그 법의학자가 아닌 분 중에서는 단연 최고고 그 다 읽어보셨잖아요. 다 진짜 읽어봤어요. 그런 공부를 하나하나 하는데 지금 이제 두정부 혈종이니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일반 사람들 아마 이해 못할 텐데 아버님도 정말 처음에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렇죠. 그죠? 네. 내용 표현이나 단어를 잘 모르니까. 자, 여기서 먼저 허은근 일병 사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즌 1에서 올해 2015년 3월 31일 방송에서 한 번은 이걸 다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허은근 일병. 그때가 이제 4월 2일 날이 매년 4월 2일 날이 그 허은근 일병이 그 목숨을 잃은 날이잖아요. 아드님이.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만 31주기가 되는 올 3월 31일 날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즌 1에서 했었는데요. 그 방송에서도 이제 자세히 다뤘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허은근 일병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현존하고 있는 많은 군 의문사 사건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아마 그 사건의 가장 효시가 아닐까 싶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17년 전에 발생했던 판문점 김은중이 사건, 1998년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사실은 이제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알려졌죠. 뭐 장군의 아들이 이제 목숨을 잃었다는 특이한 점, 또 정권 교체가 되기 바로 전날,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 전날 또 그런 사건이 터졌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과 의문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의혹이 많았다면 허은근 일병 사건은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훨씬 전인 바로 1984년도 전두환이 정권을 잡고 있었던 때였죠. 굉장히 폭압적인 때였어요. 이때가. 전두환이 독재 권력이 아주 횡포를 부리기 이를 데 없는 때였는데 바로 이 1984년 4월 2일 날 당시 7사단 근무하고 있었던 허은근 일병이 근무하고 있던 부대 내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좌우측 가슴에 각각 한 발씩의 총상을 입고 그리고 이마의 눈썹 부위에 또 한 발의 총상을 입은 그래서 이런 정말 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 발의 총상을 입고 목숨을 잃었는데 국방부 군은 이 사건을 수사해서 허은근 일병이 당시 중대장 전령으로 있으면서 중대장의 가혹행위와 괴롭힘에 결국은 절망한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자살을 기도한 사건. 그래서 결국은 자살로 처리를 했지요.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 허영춘 아버님께서는 내 아들이 자살할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무려 31년간을 이제 쌓아온 사건. 이것이 바로 허원근 일병 사건의 개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버님한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이 허원근 일병이 장남이었죠. 네. 예. 정말. 1962년도에 네. 태어난 장남이죠.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어요. 네. 열심히 했죠. 네. 열심히 했는데 국민학교부터 쭉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굉장히 다니면서 모범생이었죠. 실장을 했어요. 아, 반장. 네, 반장을 계속 했는데 지도력, 리더십도 굉장히 네. 대단한. 그리고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여유 있는 시간이 되면은 예, 농사일 바쁠 때는 항시 애들을 농가에 보내서 예, 예. 일을 돕도록 했습니다. 그 예.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때만 해도 김 종자를 기르면서 아, 김양식. 예, 양식 종자를 기르면서 씨를 기르면서 포자를 양성하면서 예. 김양식을 김양식은 따로 받아야 하는 거고 오. 막사를 지서갖고 그 안에서 종자를 기르는 거예요. 먼저. 김씨를 예. 김씨를 기르는 모내기 하기 전에 이렇게 1년 내에 하고 있죠. 아. 봄부터 가을까지 하고 예. 가을에는 이제 가정집에 배달해갖고 나눠서 네. 쓰고 그렇게 하다가 그 작업이 상당히 손을 많이 가는 거예요. 1년 내에 꿀적으로 손으로 닦아야 되니까. 예. 그래 동네 아주머니들이 전부 다 우리 일을 도와주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 일할 때 우리 아들을 안 보낼 수가 없잖아요. 예. 그 아들 둘이 이렇게 있는데 같이 보내면은 뼈가에 타갖고 들어오면서도 재밌게 일을 하고 오거든요, 항시. 그리고 동네 마을에서 심부름을 꼭 아들이 맡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건실하고 엄마한테 그러니까 믿음을 그게 받고 있는 사람이기 굉장히 때문에 말을 잘 듣던 네. 그런 아들이었군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 입대하기 전에는 네. 부산 수산대학교. 예. 수산대학교를 나오면은 뭐가 되는 거죠? 내가 정묘 배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묘를 배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묘 배양만 하면은 예, 예. 진도 군수 월급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었거든요. 해마다. 정묘가 뭐죠? 정묘가 정자. 그러니까 무슨 씨? 김포자라고 해서 김포자. 예, 예. 그 하시던 일을 물려주기 예, 위해서. 예,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장선에 맞춰가지고 집도 해마다 더 넓히고 공장도 넓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 예. 가업을 잇기 위해서 이제 예. 갔던 거고. 그랬던 건데 그래서 수대를 버는 거예요. 예. 시국이 어수선한데 예. 공무원 생활하다 어디 모가지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직업을 갖고 있고 수산업을 하면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동네 사람도 다 좋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버는 건데 그러면 굉장히 아드님이 네. 허원근 일병이 어려서부터 이제 집안 일도 많이 돕고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어렵거나 힘든 일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극복이나 이런 의지도 굉장히 강했겠네요. 바닷가에 살면은 김을 매러 다니면 엄청 춥습니다. 겨울철에. 아, 예. 얼음이 꽁꽁 얼면은 그런 때 가서 그렇죠. 찬물에다 손 녀서 일하는 것은 서너 시간씩 하고 오는데 참 힘들죠. 그러지만은 마다 않고 방학 때면 도와주고 가고 하긴 동생들 걱정해주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장학금도 늘 받은 대학 다닐 때. 대학교 들어가고 돈 8,000원 가지고 들어갔어요. 학도 호흡단비만 내고 전액 장학금으로. 아, 부산 처음에 수대를. 입학할 때부터. 네. 그래가지고 쭉 장학금을 받고 있었고 군대 가기 전에 그 3학년 1학기 때 될 때 저 친구를 하나 데리고 와서 예. 그 그때가 친구가 이제 83년도겠네요. 그러면 83년도에 그렇죠. 입대를 네,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은 친구는 농촌에 살기 때문에 학비 되려면 힘드니까 아버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반절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반절을 주어서 보냈거든요. 예. 보냈는데 그 친구를. 예. 했는데 내중에 어떻게 들으니까는
이 학비가 모자라서 누나 학비가 없어갖고 예. 군대 왔다 이렇게 그 부대에서 얘기를 했다. 허은근 일병이. 네, 예. 그래서 부대, 예. 그래서 그 이유를 내가 잘 몰랐어요. 왜 네. 군대 갔는 이유를 모르는데 얘가 부대 안에서 그 학비가 모자라서 군대 왔다면 예. 군대 들어왔다면은 누나 학비가 모자라서 그렇다면은 나는 완전히 마이너스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친구를 데려와서 돈을 반절 대주라는 사람이 왜 부모가 그 돈이 없어서 네. 그 군대 지금 왔다는 이제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씀하신 내용은 네. 허은근 일병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네. 허은근 일병이 자살을 했다라고 국방부는 주장할 때 네. 그 자살을 사람들이 저기 한 이유에 대해서 추정하기를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느끼게 할 목적으로 예. 실제로는 오히려 친구의 학비를 도와줄 정도로 여유가 있어서 했던 상황이었는데 그 오히려 이제 허은근 일병이 뭐 학비가 없어서 군대를 왔고 뭐 그런 상태면 네, 누나 학비가 그렇죠. 없어서. 네. 아, 누나 학비가 없어서 이런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느끼도록 할 목적으로 그런 허위 사실을 이제 유포하고 그랬던 거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하셨겠어요. 억울하셨겠어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들으면. 아이고 사실 억울할 여부. 것이 사실이 아닌 걸. 그러니까 사실 여부가 만약에 아닌데 그런 얘기가 사실이었다면 막 나오니까. 그 만약에 사실이었다면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랬다면 내가 자살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렇죠. 누나가 없는데. 누나 자체가 없었습니까? 네, 자체가 없는데. 장남인데. 누나 자체 맞아. 네. 저는 누나 자체도 없었는데 없는 누나의 학비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군대를 온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했군요. 그 허은근 일병을 그러면 아버님은 마지막으로 본 건 언제예요? 83년 9월 달이겠죠. 83년 9월에 아드님이 이제 군에 입대하러 간 날, 그날 어땠어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시는? 참 약간 많이 우울하다고 보았어요. 얼굴이 우울하다. 왜요? 군대 가려니까 그랬나. 무튼 다른 어떤 뜻을 갖고 있었던지는 몰라도 물어보들 못한 것이 지금도 한인데 왜 좀 시무룩하니 그 우울한 표정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본 네, 기억. 네,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이제 학교 다니다가 네. 수산대학교 이제 갑자기 휴학을 한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군대를 들어가기 전에 그 아버님이 기억하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고. 네. 갑자기 왜 휴학을 그러니까 네. 내가 그 가들 내 학교 보낼 때는 뭐냐면은 네가 졸업을 타고 네. 아들이 작은 아들이 또 있으니까 예. 가가 그 대학교를 들어가면은 예. 좀 편할 거 아니냐. 예. 한 집에서 둘이를 한꺼번에 대학 예. 등록금을 대려면 힘드니까 예, 예. 너 졸업하고 예. 동생 그 대학에 들어가면 딱 맞지 않느냐. 네. 그렇게 해서 공부를 마치고 군대를 마치고 가기로 군대를 했어요. 가라고 예.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학교에서 군대 갔다 오라잖아요 하고 갔단 말입니다. 예. 갑자기. 예.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휴학을 할 목적이 아니라 예. 아버님 생각하시기에 그게 지도 휴학이라고. 네. 그러니까 사실상 강제적으로 학교에서 네. 휴학 조치를 시킨 걸로 이렇게 아버님은 지금 보고 네, 계신 생각하고 거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네. 학교에 가서 휴학계를 내놓으라니까 휴학계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드님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학교를 가서 그 휴학을 했다고 하면 휴학계 그 작성한 미안하다. 서류를 달라고 했더니 네. 휴학한 서류도 학교에서 없었다. 네. 근데 그러면 휴학계도 받지 않고 강제적으로 휴학을 시켰고 네. 그런 상태에서 군대를 가게 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아드님이 군대를 가기 전에 굉장히 우울해 보였던 것 같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버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그 허은근 일병이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고3 때가 바로 80년 5월 광주 네. 항쟁이 있었던 네. 시기였고 네. 그때 그 광주 항쟁에서 목숨을 잃은 그 전영진이라고 하는 네, 있어요. 그 전영진이라고 하는 분이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네. 예, 광주 항쟁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렇죠. 그 전영진 그분하고 허은근 일병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좀 들었는데.
우리 아들이 1, 2학년 동안 실장을 했어요. 예. 실장을 하고 3학년 고등학교에서 반장을 했고. 예, 반장을 하고 3학년 때는 나보고 그 공부에 지장이 있으니까 예. 그 반장을 못하게 해달라. 예. 교감한테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교감이 우리 친척발 되는데 이래서 예. 공부 지장이 있다니까 다른 사람 시키게 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했어요. 이제 전영진이가 예. 예, 하고 우리 아들은 이제 안 하고 그 3학년에 들어가 있었는데 네. 그때 5.18 끝났을 때 여러 날 있다가 집에 왔거든요. 얻어 맞고 얼굴도 막 퉁퉁 붓고 막 그렇게 걸어와서. 그 허원근 일병이? 네, 그렇죠. 걸어왔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얘기 하나 없고 그러고는 어떻게 왔더라고. 80년 5월 광주 때. 네, 그렇죠. 80년 5월 광주 때 당시에 대동고등학교? 예, 3학년이요. 대동고등학교, 광주 대동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네. 80년 5월 광주 때 그 사건, 이른바 학살극이 일어나던 그 시절에 네. 그 당시 허원근 일병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있으면서 네.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 다치고 부상 입은 모습으로 왔다. 이런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80년 그 얘기를 혹시 들었나요? 그런 그런 얘기는 못 그런 듣고 얘기는. 얼굴이 평상시- 땡땡 부숴갖고 귀 이런데 멍들고 그런 것을 봤어요. 평상시에 굉장히 과묵했던 네. 성격이었나 보죠? 네, 과묵하죠. 아들이? 노래는 잘해요. 노래는 네. 잘했어요. 노래를 아버지 앞에서 이게 노래를 부르고 그랬었어요? 아니 마을에서 노래자랑 하면은 꼭 나가서 뭐 타오고 그랬어요. 네, 상품 기억에 남는 노래가 있어요? 그때 아들 잘 모르죠. 그때 당시에 그래도 유행가 같은 거 불렀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그렇죠. 네. 노래를 굉장히 잘했어. 그런데 이제 그런 아들이 군대를 갈 때 제가 이제 들었었던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보통 통상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아들이 군대 갔다가 뭐 제대를 했는데요. 근데 보통 요즘은 어느 집이나 아들이 군대에 가면 데려가 주잖아요. 그래서 부대 앞에서 이제 고기도 사주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잘 생활해라 하고 이제 훈련소에서 거기 이제 연병장에서 이제 헤어지는데 아버님은 그러지 못하셨다고. 그래 못했어요. 네. 어디서 헤어지신 거죠, 아버님? 우리 집에서 그냥 진도. 예. 당시에는 진도가 배 타고 나가는 거였죠.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연육교가 있어서 네. 이제 차로 갈 수 있지만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 위에서 마지막으로 아들이 손 흔들고 가는 걸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보신 건가요? 못 봤어요. 그것도 못 보셨어요? 네, 그럼 그냥 어디서 마지막으로? 집에서 헤어졌죠. 갔다 집에서? 온나라고. 갔다 온나라고. 집에서 그러면 아드님이 큰절하고 갔나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마지막으로 뭐 얘기하신 거 기억 안 나세요? 아들한테? 잘하고 오라고 잘하고 얘기를 했을 오라고. 것 같아요. 아버님도 군대 다녀오셨잖아요. 네. 다녀왔죠. 아버님도 아드님이 그때 화천에서 사고가 났던 네. 건데. 내가 있던 데 조금 더 올라가 있었죠. 그러니까 아버님도 전방에. 거기 화천에서 네. 군복무를 하셨던 거죠. 네. 그리고 아들도 그 다음에 이제 군복무를 화천으로 갔던 거고. 나보다 훨씬 더 전방에 들어가고 나는 더 포대했으니까 뒤 후방에 있었고. 약간 거기서도 네. 화천에서도 약간 후방이고 네. 아드님은 완전히 GOP 네. 그 안쪽으로 네. 가 있었던 철책에가 거죠. 철책에서 있었던 거였고 그랬던 거죠. 그러면 진짜 아드님 허원근 일병 아드님하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헤어진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나시겠어요. 지금 와서 가장 아쉬운 게 뭘까요, 그게? 글쎄요. 침울했던 걸 물어보도 못한 것 같고. 그거. 네. 아드님이 왜 굉장히 그런지. 침울했었나 보죠. 네, 상당히 침울했어요. 지금 젊은 놈이 뭐 군대 가서 뭐 어쩌을라 그런 생각만 들었지. 근데 그때 아까 5.18 때. 네. 그때 그 관계로 해서 광주 전남에서 예. 15사람이 삼청교육들을 갔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고등학생이.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간 데가
대동고등학교 9명이 갔어요. 9명. 광주에서 네. 고등학생이 15명이 15명 중에서 9명이 삼천교육대를 갔다. 삼천교육대를 갔는데 네. 그중에서 대동고등학교 학생이 그중 9명. 15명 중에 9명이었다. 예. 그런데 그가 이제 우리 아들도 1, 2학년 동안 실장을 했으니까 저 놈 앞에 섰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친구들이 그렇게 네. 한다고. 그런데 왜 삼천교육대를 안 갔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삼천교육대 가려면 학교에서 보내잖아요. 학교에서 그쵸. 이제 교장이나 교감한테 해갖고 말이 갔죠. 됩니까? 네. 삼천교육대 고등학생을 깡패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네, 그때 이제 우리 형편으로서는 교감이 우리 손짓발 됐으니까. 그러니까 가족 네, 그 가족 관계에서 그래서 보내기는 안 했을 거다. 그래서 그래서 군대에서 ROTC 신청을 하라 했어요. 그 대학교 시절에. 예, 수산대에서. 사병이로 군대 가는 것보다 장교대 가지고 가면 조금 근무를 더 하더라도. 그러니까 허원근 일병이 사람들한테 일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아버님은 장교로 군대를 보내고 싶었던 속마음이 그렇죠. 있었던 예. 거죠. 그래서 ROTC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예. 그 신청을 했대요. 아, 신청을 그때? 했는데 떨어졌다는 거죠. 아, 심사에서 예, 학교에서 심사에서 떨어졌다. 키도 굉장히 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몸도 건강하고 키가 공부도 잘하고. 얼마나 됐었죠, 허원근 일병? 그때 1m 한 70 정도 이렇게 컸으니까. 그 당시에. 예, 몸도 건강하고 운동도 잘하고. 지금은 좀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예, 적은 키가 아니죠. 1m 70이면. 당시에. 그래 그 ROTC 간지도 나도 몰라서 신청만 해서 예. 떨어졌다는 건데 떨어진 이유가 뭐인지는 몰라요. 우리 역대로 우리 가정역에가 누가 6.25 때 누가 한나 죽은 사람도 없고 부역한 사람도 없고 우리 그 집안 식구들이 감을 간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데 그 불합격될 심사에서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서 이제 예. 더구나 당학생이고 그러니까요. 신체 건강하고. 그래서 그렇게 군대 가고 난 다음에 편지는 자주 왔었나요? 편지는 자주 왔죠. 자주 왔는데 네. 제가 안 올 것이 하나 왔어요. 무엇이 왔냐면은 그런 때 군대 가면은 가족들이 면회 가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면회는. 예. 네. 그 훈련 마치면은 군대 간 사람들을 그 가족들 불러갖고 면회하고 가잖아요. 예, 예. 그런데 우리 아들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훈련에 네? 지장이 있다고. 훈련하지. 제가 그게 말이 되나? 아, 면회를 오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예, 면회를 못 오게 했어요. 그게 저기 뭐야. 무슨 무슨 부대 명의, 부대장이. 부대장 명의로? 네, 예. 왜요? 그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보냈죠. 안 갔어요, 그래서? 네, 못 갔죠. 오지 말라고 그래서? 네. 그게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런 거가 올 수 있지? 그러니까 형 되는 사촌 지금 같으면 가하고 사촌 되는 우리 형님네 예. 아들네들이 군대 있었거든요. 예. 둘이가. 예. 군대 가고 뭐다고 할 때 몇 살 차이 아니니까. 예, 예. 면회 오라고 오면은 내가 못 가니까 예. 서울에 있는 조카들 보냈어요. 가서 네. 뭐 또 밥도 사주고 고기도 사주고 온나 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우리 아들은 못 오겠더라고. 그것이 특이하죠. 야, 그때 당시에는 집에 전화기도 없었고, 그죠? 이 가정집이 보통 없었는데 네. 마을마다 하나씩 따온 것이 있어요. 이장집에 있는 전화기.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집에다가 그 우체국에서 하나 보낸다고 보냈는데 나는 집이가 항시 안 붙어 있으니까. 예. 예, 낮에는 일하러 다니고 이제 그쵸. 그래서 밤에 이제 집이가 있는데 그 마을에서 상점에다가 이렇게 무엇을 막 하라겠어요. 예. 네가 하고 내가 너희 집에서 이렇게 따오면 된다. 그래서 우리 집도 전화기가 있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전화가 있다고 해서 네. 이게 그걸 전화해 갖고서는 이렇게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물어볼 수도 없었고. 네,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이 사고가 날 때 당시에 아버님이 그때 당시에는 44살이셨던 건가요? 그렇죠? 45이나 됐겠죠. 예. 네 몇 년생이시죠, 아버님? 40년요. 40년생이시죠. 40년생이니까 그때 45 되셨을 때네요. 제가 지금 46이니까 40년생이면 45 되셨을 때니까 45 되셨을 때니까 40년생이면 40 되셨을 때니까 40년생이면 40 되셨을 때니까 40년생이면 40 되셨을 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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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되셨을 때니까
딱 거의 저 나이 때인데 정말 이런 사고를 만약에 당한다.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충격과 아픔이셨을 텐데 처음에 연락 어떻게 받으셨어요? 이 아드님 사고 났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한 밤 8시 조금 넘어서 했어요. 84년도 4월 2일 날. 예, 2일 날 오후에 밤 8시. 밤 8시쯤. 그때는 이제 깜깜했겠네요. 예, 얻었어요. 얻었는데 이 마을에 스피커가 있잖아요. 방송. 네, 이렇게 스피커. 이제 시골 예. 마을에는 이제 네. 이장집이나 이런 데서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마을 방송하듯이 네,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전화벨이 같이 울려도 예. 나는 이제 그 다른 사람한테 온 줄 알고 이제 안 받는 거죠. 아, 마을 예. 한 땅 왔으니까. 예, 예, 예. 그래서 먼저 거기서 네, 받도록. 예, 받고 응. 거기서 받고 그 마이크로 이제 전화 받으라고 해서 이제 받으니까 그래요? 그 우체국에 전보가 와 있는데 야, 예. 지금 시간이 넘었으니까 배달을 못 하겠다. 예. 그거예요. 아, 그렇게, 지금 네. 우체국에 배달 못 간다. 전보가 와 있다. 네. 그때는 자전거로 댕겼어요. 아, 우체부들이.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밤이고. 음. 그러니까 못 하겠다. 이제 그래서 뭐라고 왔냐 그러니까는 허원근 기대중 사망 인사계 박형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읽어줘서. 기대중 사망. 예. 부대로 돌아가던 중에 사망했다. 예. 기대중 사망 인사계 박형서. 그래서 그거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어요. 그 어디 갔다 오다 죽었다고 말 아니에요. 어디 갔다 오다가 네, 죽은 건데. 네. 기대중 사망 인사계 박경서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친척 집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오라고 집으로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밤 10시쯤 넘었을 땐가 우리 마누라랑 이렇게 택시 타고 이제 온 거예요. 부대로. 그 진도에서 출발을 했어요. 진도로 출발을 했는데 예. 처음에 그러니까 4월 2일 날 예. 밤 8시경에 예. 저기 전보를 받고. 받아서 아드님의 이제 예, 사고 사망 소식을 소식을 이제 이제 알게 듣고. 된 건데 근데 처음에 이제 그거를 받았을 때는 지금 그게 저 31년이 됐는데도 그 문장을 이름하고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네. 지금. 네, 그래요. 그죠. 그 처음에 봤을 때는 믿을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지 않고 살았을 거다. 왜 죽어야 하는 생각에서 부대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는 써 있었지만 네, 죽진 않았을 거다. 네. 더 미련한 놈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아버님이 지금 눈가가 촉촉하게 젖으시는데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택시를 가지고 당시에 이제 막 연육교를 네. 막 공사 만들고 중에. 있었던 공사 중인데 중에, 예. 개통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거를 이제 경찰서장한테 부탁을 해갖고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있으니 좀 가야 되겠다. 그러니 공사 중이지만 임시적으로라도 좀 갈 수 있게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열어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네, 밤에 달린 거예요. 갔죠. 달렸는데 진도에서부터 밤 10시에 이제 출발을 한 네. 건가요? 10시에 출발하니까 4월 3일 날이 돼서야 이제 도착을 했겠네요. 네, 그렇죠. 하천까지. 몇 시쯤, 한이가 몇 시쯤 도착하신 거예요? 아침은 5시 반, 6시경에. 그 상점이 다 물도 하나도 안 내렸더라고요. 약간 차이가 있다가, 거기서 날이 호남이 새서. 네. 그래서는 이제 6시가 넘어서 이 화천 검문소를 지나가면서 물어보니까 누구한테요? 그 군인한테? 이병한테 물어보니까 거기서 인사계가 나오면서 그게 이제 아까 전에 전보 보낸 네. 박경선가 그 사람. 네. 그 사람이 나왔어요. 나와서 안내를 하더라고요. 네. 그 이제 사고 난 부대로 가자. 네. 그래서 그래서 사고 난 부대하고는 한 100리 가까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한 40km 정도가. 네. 상당히 멀어요. 거기서는 또. 네. 그러면 그 인사계가 그럼 안내해준 데는 어딘 거예요? 사고 부대로 간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안내해준 데가 그 헌병대로 안내가 인계됐죠. 헌병대로. 네. 그럼 아드님은 어디서 보신 거예요?
저 7사단 저 보급대라고 해가지고 하나 그 연병장에 있었는데 네. 그 연병장 한 기퉁이 조금 어덕진 데다가 거기다가 영현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천막 쳐놓고 천막도 안 쳤더만 안 치고 이렇게 뭐 갖다 깔아놓고는 거기다가 그냥 얹어놓고 모포 덮어놨는데 못 보게 하더라고. 벗어나 안 된다고. 법의사가 오면은 그때 같이 봐라 하고. 아, 그때 뭐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그때 문제였던 건데 사고 현장을 부모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임의로 현장을 훼손해 버리고 그리고 그 일체 뭐 가족들이 진실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차단해 놓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아버님 그때 당시에 우리가 사진 속에서 보면 폐유류고 옆에서 이제 허은근 일병이 이제 숨진 채 발견된 장면이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됐지만 실제로 아버님은 그 현장을 눈으로 보시진 못한 거죠. 당시에 보여주질 않아 갖고. 그렇죠. 그죠? 이 사체하고 그 현장하고는 거리가 먼 데다 놔뒀죠. 그러니까 이미 아버님이 가셨을 땐 그 현장에서 아예 다른 곳에 그 영현실로 이제 백리 가짜에 떨어진 데다가 그러니까 갖다 옮겨놓은 거기다가 거예요. 이제 옮겨놓고 네. 그럼 아버님은 그 후에 그 부대를 가시긴 했잖아요. 예. 그거 언제 4월 가신 거예요? 4일 날 갔어요. 4월 3일 날 이제 새벽에 도착을 해서 그리고 나서 아드님이 있는 영현실하고 이런 데 보다가 이제 다음 날 부대를 가고 싶다고 하신 건가요, 아버님이? 그럼 그래서 4월 4일, 3일 날 어떻게 했냐면은 예. 그 사체를 보도 못하고 모포로 덮어놨는데 보도 못하고 예. 부검무사가 오면은 같이 봐라. 예, 예. 예. 같이 봐라서 함께 같이 모포를 열었어요. 예. 열었는데 좌측 가슴하고 우측 가슴의 피 색깔이 달라요. 예. 그리고 머리의 피에도 색깔이 다르고. 이렇게 어떻게 다르냐면은 머리하고 우측 가슴에 피는 그 한 줄기 흘러나온 피가 있는데 그거는 붉고 예. 좌측 가슴에 있는 피는 검더라고요. 아. 검어. 그러니까 좌측 가슴은 검고 네. 우측 가슴의 피는 네. 빨갛고 네. 빨갛고 네. 머리의 피도 빨갛고. 빨갛고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하신 건 좌측 가슴이 맞은 지가 한참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응고가 돼서 까맣게 된 상태. 예. 그 만약에 이게 군 당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로 본인 스스로가 자살하려고 했다면 그러면 짧은 시간 내에 이 사격이 이루어졌을 텐데 네. 근데 좌측 가슴을 맞고 한참이 지난 다음에 네. 새로 우측 가슴을 맞고 그 다음에 머리를 맞았기 때문에 피의 색깔이 다르다. 예. 이런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법의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을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때 당시 예. 부검을 했던 사람 있잖아요. 예, 예, 예. 부검을 할 때 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걸 내가 질문을 했어요. 예. 왜 좌측 가슴 피하고 우측 가슴하고 머리 피가 색깔이 이렇게 다르냐? 색깔이 다르냐? 이유가 뭐냐? 네. 그것을 물으니까 내가 얼핏 듣기로는 어떤 그 혈액형이 다를 수도 있다. 혈액형이? 예. 한 사람의 혈액형이? 예,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한 사람이 A형도 갖고 있고 B형도 갖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돼. 그래서 내중에 이제 만났을 때 예. 나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다고 하는데 여하튼 거기서 싸움을 하고 부검을 내가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부하셨어요? 네. 뭔 말을 하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 몸에다 총을 3방을 쏠 수 있냐? 7방을 맞고도 산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법의학자 법 예, 부검의가 하는 예, 말이 예. 그래서 이 상놈 새끼 내가 너한테 부검 못 맡기겠다. 부검 안 할란다 했거든. 부검을 안 한다. 그러나 4월 3일 날 부검을 못 했어요. 안 4월 했어요. 3일 날. 현장에서. 너 같은 놈한테 맡겨갖고 또 내가 몸에다가 죽었지만 칼대기는 나 싫다. 안 한다. 아버님이 그 이전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닐 텐데 아니, 참 특이하게 대응하신 것 같아요. 보통의 사람들은 정신이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하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이거는 완전히 사건 조작하겠구나라고 해서 그래서 거부도 하시고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냥 상황에 막 쫓겨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는 뭐냐면은 그 미생물을 기리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미생물.
왜 그 현미경이 아니면은 그 김 포자라는 것을 볼 수가 없어. 미역 포자랑 예. 김 포자를. 그 현미경으로 확인하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 눈으로 좀더 보는 것이 과학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 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보고 있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라고 풀에 대한 것도 이게 예, 늘 뜯어다 그 보고 하는데 그런데 좀 다른 것은 구별할 줄 알았죠. 왜 이렇게 다른지. 예.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다른. 그래서 다른 이유를 물은 거예요. 예. 물었는데 혈액형이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부검을 너 같은 놈은 안 한다 해도 지금 딸딱 못하고 넘어간 그 답변은 거예요. 너무 황당한 답변인데 정말. 7방을 맞고도 산 사람이 있으니까 보여줘라. 7방 맞을 수는 있어도 쏠 수 있느냐. 그 대답을 하더라고. 안 맞아보고 안 못하는 쐈으면 거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지. 7번 총을 7번 맞은 사람은 있을 수 있으나 네. 자기 몸에 7번을 쏜 사람이 있냐라고 하니까 또 답변. 그러니까 네. 참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의학자가 저는 가장 쉬운 직업이다라고 솔직히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뭐 장준하 사건이나 판문점 김윤준 사건이나 뭐 기타 수백여 건의 군 사망 사고 문제 해보다 보면 법의학자들은 정말 무책임한 말을 그냥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주문 제작형 그 답변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국방부가 초대해서 부르면 국방부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하고 또 실제로 김은중이 사건도 그랬지만 유족이 찾아가서 또 처음에 물어보면 또 유족이 또 입장에서 또 얘기하다가 또 이게 정말로 이슈가 돼서 문제가 되면 그땐 또 국방부 입장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경우도 좀 겪어보시지 않았어요? 법의학을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예. 그렇게 못 느꼈어요. 못 느꼈는데 처음에는 네, 그랬죠. 84년경에 예. 그 사고 난 다음에 예, 아드님이 네, 사고 나고. 대한민국 법의학회라는 것이 처음으로 생겼어요. 아, 84년도에. 예. 서초동에다가 예. 건물을 해가지고, 세워서 거기서 법의학회 회장이 문국진이었어요. 아, 그 문국진 씨. 예. 예. 그래서 법의학회도 내가 전화를 해서 좀 도와줄 수 없냐? 문국진 씨가 우리나라 법의학계 사실상 가장 대북격으로 그, 많이 불리는 예. 분이죠. 네. 그 아가씨가 받으면서 국가에서 하는 일만 도와줄 수가 있지, 그 민간인들은 상대를 안 합니다라는 거예요. 네. 법의학자가. 법의학자가.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안 되겠구나. 국가수하고 같은 네. 개념으로. 네. 이게 사실상 경찰이 네. 관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경찰하고 법의학자. 검찰이 관리를 하고 있을 그러니까 거고. 우리나라의 진짜 법의학자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그러한 법의학자는 없고 그래 88년도에 아들 사진하고 그 사건 기록을 처음으로 받았거든요. 예. 84년에 났는데 안 보여줬어요. 군사 비밀이라고 안 보여줬는데 예. 88년도에서 그것을 받아볼 수 있게 됐던 거예요. 50 특위 때 국회의원들이 그 주락해가지고 그래서 그 문서를 갖고 민복희 씨한테 간 거예요. 그 대법원장을 하시던 민복희 씨한테 가서 쭉 보고 계시더니 당신이 이거 돈을 뭐 트럭으로 한 날 가져와도 지금 사건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트럭으로 갖고 와도 지금 군사정권에서 군을 조사하라면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서만 확실히 잘 보관하고 계시면 네. 반드시 밝혀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분이요. 그래서 좋은 세상 오기를 기다리고 노력을 했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아버님이 이제 이 사건 일어난 지가 이제 만 31년째인데 아버님이 살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었더니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다음이 가장 힘들었다라고 한참 있다가 답변을 하셨는데 왜 그러셨던 거죠? 글쎄요. 그런 때는 돈도 많이 있었는데 예. 그때는 뭐 돈 주면 다 뺄 수도 있었는데 예. 안 보낼 수도 있었는데 아.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 한스럽죠. 나도 하고 왔는데 너는 왜 못하겠느냐 했던 것인데 그렇게 될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아. 그래서 지금도 우리 마누라한테 백을 못 주고 사는 사람이고 항시 그 안에서는 쩔쩔 빌고 삽니다. 아드님 사고가 돈도 또 나고 나서 돈도 또 못 하려고.
그때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사실은 아버님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거나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뭐 저 굉장히 희소성이 많은 일을 하셔서 그랬는데 당시에 굉장히 아들을 좀 강하게 올바르고 정직하게 키우려고 했던 게 이제 아버님 생각이셨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힘든 일이지만 바닷일도 시키고 이렇게 했었던 건데 군대도 당연히 갔다 와야지 하면서 이제 보냈는데 결국 결과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지금 와서 굉장히 많이 그게 이제 가슴 아픈 그런 기억이 되셨다는 거고 사건이 난 84년도서부터 사실은 당시에 이 허은근 일병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아버님이 많이 힘든 때가 언제셨냐고 제가 한번 여쭤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서 길거리에서 가장 잠을 많이 주무신 분 저는 아버님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아버님이 정말 정말 많은 시간을 여의도에서 정말 천막치고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기서 최장 412일 농성할 때도 정말 길거리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또 여러 사람 됐지만은 예. 여의도가 한나라 당사 앞에 그쵸. 이렇게 길거리 대로 사각정 그 정자 있는 거기서 데다가 겨울마다 천막 쳐놓고 겨울마다 기간 연장 예. 법 개정해달라 법 연장해달라 하고 예. 그 의문사위 만들어 놓고 할 때 예. 그때가 참 더 힘들었죠. 더 힘들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젊은 사람도 저도 거기서 몇 번 농성하면서 철야 농성도 하고 했는데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젊은 저도 거기서 하루 이렇게 새고 나면 정말 길거리에서 한 대짬이라는 말이 그게 몸에 삭신이 쑤시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런 거를 진짜 지금 이제 연세가 70이 훌쩍 넘으셨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60이 넘은 환갑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계신 게 정말 그거는 그냥 물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들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하고 약속. 예, 죽어 있는 아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더라고. 그때. 예, 죽은 애들. 그래서 눈을 감기면서 반드시 내가 너 한은 풀어주마. 자살이란 말은 안 듣게 해주마. 얼마나 비겁하면 자살했겠냐. 그걸 못 견디고 군대 생활. 그런 생각에서 자살이란 말은 아니라고 내가 밝혀주마 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살아서 못 지키면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아들한테. 결국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은근 일병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유로 끝내 자살로 국방부는 밀었죠. 그래서 결국 아버님이 그 아들인 허은근 일병의 유해를 인수하지 않고 그리고 거부하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 동안 그러셨던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84년도에 이제 그렇게 목숨을 잃고 그리고 나서 아버님이 자살로 2011년? 10년? 2000년이 넘어서 2000년이 넘어서 예. 의문사위원회가 2000년에 출발을 했어요.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예. 그러면 그 후에도 인수를 안 했던 건가요? 예. 그러면은 화장을 하고 예. 그리고 나서 84년도에 화장한 후에 아버님은 내 아들이 자살로 처리된 것에 대해서 그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나는 내 아들의 유해를 가져올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진도 집으로 내려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드님은 그 7사단의 보급대에 그 유해 상태로 화장을 해서 유해 상태로 이제 두고 있었던 거고 그 기간 동안의 심정 뭐 어떨까요?
뭐 여쭤보는 거죠. 그러니까 진도서 서울을 어떻게 많이 다니는지는 그리고 모르겠고 네. 서울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계속 있었던 거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전국민주화운동 유가족협의회하고 인연이 닿게 된 게. 88년도 농성하면서 그죠. 유가협 사무실을 만든 것 같아요. 80. 그렇죠. 네. 저 이제 아버님한테 말씀을 들었었는데 아버님이 이제 말씀드렸던 거를 정리해 보면은 84년도에 이제 아드님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기간 동안에 전두환 정권 하에서 누구한테도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들어주지도 않고 기사로 써주지도 않더라.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가장 힘들었다라고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도 이제 내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었다가 그러다가 87년 6월 항쟁이 있고 그리고 나서 진도에서 한겨레 신문을 보는데 88년도에 그 독재 정권 하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농성이 유가족들의 농성이 서울 종로가 기독교 회관에서 있다라는 걸 기사를 보시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그 길로 배를 타고 또 올라오셨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때 굉장히 오랫동안 싸우셨죠. 그때 그렇게 많이 안 싸운 것 같아. 35일인가? 며칠 싸우면 그건 엄청 싸운 거지. 특히 그때 느꼈던 것이 뭐냐면은 그때 느꼈던 것이 그렇게 그 세면바닥에서 그 수치로 번장 깔고 그 유리창문에다가 의문사를 규명하는 비닐 치고 밤에 난로도 못 피고 낮에도 난로도 못 피고 왜요? 그거 불난다고 위험하다고 그 난로도 못 피게 한 기독교 거예요. 회관에서 협조를 안 해줬군요. 아니 많이 협조해. 그 집 빌려줬는데 많이 협조해. 아니 근데 추운데 어떻게 난로도 안 피고 있으라고 그래요? 저 내중에 그 누구냐 동안? 아니 김영환 아니 김정대 누구냐 이동균이 군 양심 선언했던 분들. 그래 그 집 부모들이 이 난로를 사다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난로를 그때부터 기름 난로를 핀 거죠. 그렇게 해서 135일간을 거기서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가장 열심히 했던 분이 아버님하고. 아니 뭐 내가 열심히 해 뭐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열심히 하셨겠지. 심부름을 했지. 심부름을 했고. 그래서 그때 그 농성하면서 정철이 아버님. 박종철 여사 아버님. 그분들이 그 그림을 수집하러 다녀서 나도 우리 진도가 그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한 몇 장 얻어다가 같이 전시회를 했는데. 그렇죠. 서화전을 해갖고. 네, 서화전에서. 그래서 그 집을 산 거예요. 지금의 이제 동대문에 있는 한울쌈이라고 하는 유가협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의 전국 민주화 운동 유가족 협의회. 그 집이 없었다면. 그 집이 없었다면 이 장시간 동안에 서울을 다닐 수도 없고. 그렇죠. 진상규명 못 했을 거예요.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